여러분들은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저 판트리는 분명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몇 번 겪었던 기억들 때문이죠.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아파트 CCTV에 포착된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때는 2018년 10월 5일 새벽 3시경 아파트로 보이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한 남성이 핸드폰을 보며 탑승합니다. 그리고는 4층을 누르죠. 그런데 잠시 후 4층에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자 이에 남자는 다시 한번 4층을 누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으로 들어오는 3층 불. 남자는 분명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는 3층에 도착했고 남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4층으로 올라갔죠. 이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자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서 4층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도대체 3층이 갑자기 눌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기체 결함이었던 걸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엘리베이터는 매달 정기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아무 이상이 없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12월 5일 뭔가 이상한 장면이 한 번 더 CCTV에 포착됩니다. 10층에서 타는 한 남성, 그리고는 1층을 누르죠. 그리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는 4층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탑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마치 누가 엘리베이터에 탄 듯 인사를 나누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지하 1층을 마치 대신 눌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층에 도착하자 다시 뒤를 돌아보며 내리게 되죠. 이로부터 약 8분 후인 2시 40분 다시 엘리베이터는 스스로 4층이 눌리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층에서 아까 내렸던 남자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며 탑승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성의 손이 닿기도 전 10층이 자연스레 눌립니다. 그리고는 계속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 잠시 후 4층에 도착하자 다시 인사를 나누는데 남자는 의문의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남자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왔고 이를 의문의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서 같이 마시자며 남성을 유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던 대화 끝에 인사를 나누고 남자는 다시 10층으로 올라갔죠. 대체 이 남성은 이때 누구를 봤던 것이며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일까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은 흐릅니다. 때는 약 1년 후인 2020년 10월 5일 새벽 2시경 1층에서 약 1년 전의 영상 속 남성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시 탑승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는 분명 4층이 눌리지 않았음에도 4층에 멈춰섰고 이에 남성은 곧 뒷걸음질을 치죠. 그리고 문이 열렸음에도 아무도 없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남성의 가방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남성은 순간적으로 가방을 그냥 놔버리고 급히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일단 집으로 향했던 남성은 곧 다시 가방을 찾기 위해 4층으로 다시 향합니다. 4층에 도착하자 남성은 겁을 먹고 몸을 좀 숨기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건 4층에 그의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당황한 남자는 계속 두리번거리지만 가방을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10층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10층에 도착하자 그의 눈앞에는 아까 놓쳤던 그의 가방이 고스란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남자는 무서움에 쉽사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죠. 그러다 가방을 들고 내리는데 갑자기 그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군가를 또 발견한 걸까요? 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일단 먼저 해당 영상들의 시간대입니다. 해당 영상은 1년 간격으로 찍힌 듯 보이지만 시간대가 모두 새벽 시간대라는 점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대다 보니 기계를 조작해서 연기하는 것이다 라는 추측이었죠.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 찍힌 영상 속 남성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데 1년 동안 같은 정장, 같은 구두, 심지어 넥타이까지 모두 같다는 점이 같은 날 찍었다는 증거라며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검사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엘리베이터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던 점이 밝혀집니다. 밤중 누군가 문을 두들겨 나가보자 아무도 없었던 적이 빈번했으며 또 어떤 날엔 누군가 인터폰을 눌러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이에 사람들은 누군가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불만이 쌓여 이사를 가는 사람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파트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 실제로 4층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해당 여성의 사망 원인은 원인 불명.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이 남성의 증언을 보면 어떤 여자가 4층 간다길래 눌러줬어요. 정말 당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이 유령이 되어 아직 이 아파트를 떠돌고 있는 걸까요? 당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여성의 원인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점이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유령이라고 해도 무슨 원한이 있어 떠도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원한이 있다면 해를 끼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등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 텐데 딱히 그런 행동이 포착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남성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는 행동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 본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떠돌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이전부터 일본에선 CCTV에 찍힌 귀신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이 다수 등장해 왔습니다. 먼저 2008년 2월 21일의 영상을 보면 두 남성이 이야기를 나누며 건물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죠. 그리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올라탑니다. 그런데 두 남성이 타는 순간 화면이 이상해지더니 뭔가 빛이 깜빡거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두 남성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듯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는 도착하고 그렇게 내리는데 그 순간 한 남자의 몸에서 한 인물이 빠져나오는 듯한 기괴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한 아파트의 CCTV입니다. 4층에 있던 사람 한 명이 탑승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2층에서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이 1층에 도착했고 사람이 내리죠. 보이시나요? 분명 한 사람만 탔던 엘리베이터에 또 누군가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다시 2층에 올라 사람을 태우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분명 방금까지 보였던 구석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내리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포착되었을 당시 내부 CCTV를 보면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복도 CCTV를 통해서만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에서 포착된 유령, 화면이 끊기는 듯 하더니 남성의 몸에서 빠져나온 의문의 사람,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라진 여성. 과연 그들은 정말 유령이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81년 3월 20일 오전 10시경 일본 신주쿠에 위치한 어느 한 A 모텔에 한 남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해당 모텔에 체크인을 한 후 자연스럽게 모텔 방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체크인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자가 먼저 호텔을 나섭니다. 이 둘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체크아웃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모텔을 나섰던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아직 모텔에 남아있는 여성 또한 객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여성이 나오지 않자 데스크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또한 받지 않았는데요. 이에 직원은 해당 객실을 방문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객실로 들어서는데 그런데 직원이 맞이한 건 바로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누워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여성의 신원 파악이 먼저 진행됩니다. 방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명함 하나가 놓여져 있었는데 해당 명찰로 인해 가부키초의 한 카바레에서 일하는 33세의 호스티스 여성으로 파악되었으나 호스티스로 일하는 여성들의 특성상 대부분 가명을 사용하기에 이 역시 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이 살던 집을 조사해보니 경찰이 예상한 대로 명함에 적혀있던 이름은 당연히 가명이었으며 실제 연령 또한 45세의 중년 여성임이 밝혀지죠. 그녀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6년 전 몸이 좋지 않은 남편과 자식이 한 명이 있었으나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출한 사람 찾기라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며 이 여성을 찾아 나섰죠. 그러나 몸이 좋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겨졌던 아이마저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친정집으로 돌아온 뒤에야 알게 된 그녀는 다시 집을 나와 가부키초의 카바레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 혹시나 집에 호텔을 먼저 나섰던 그 남성을 특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가 살던 아파트를 수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쓰던 메모장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메모장엔 사망한 남편과 아이의 기일이 적혀 있었고 금고에는 아이의 사진과 남편의 넥타이 핀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무려 1,000만 엔 상당의 정기예금을 들고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려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떻게든 아이라도 살려보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카바레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만류할 가족들을 뒤로하고 가출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또한 나왔었죠. 경찰은 그녀가 출근하던 카바레와 행적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나섰지만 그 어떠한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모텔에 들어섰던 그 남성이 카바레의 손님인지조차 전혀 찾아낼 수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 한 달 후인 1981년 4월 25일 오전 9시경 신주쿠에 위치한 또 다른 B모텔에 한 남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남녀가 같이 들어갔던 객실에서 남성만 홀로 객실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역시 해당 객실에서 스타킹에 의해 목이 졸린 채 사망한 여성이 발견되죠. 현장에는 남성의 꽃이라고 보일 만한 것들은 일절 없었고 전부 여성의 물건들만 발견되었는데 유류품으로는 귀걸이, 샌들, 담배, 라이터뿐이었으며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그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측컨대 아마 여성의 신원이 확인될 만한 것들은 남성이 챙겨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일단 경찰은 해당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편에선 대만인으로 추측되기도 했지만 신원 파악이 어려웠기에 이마저도 알아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약 2달이 흐른 1981년 6월 14일 이번엔 또 다른 C모텔에서 이전과 똑같이 스타킹이 목에 감긴 채 사망해 있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 사건들과 같았습니다. 오전 6시 30분쯤 한 남녀가 체크인했지만 그로부터 고작 30분이 지나 남자가 먼저 모텔을 나서게 됩니다. 이후 40분이 지나도록 남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한 직원이 해당 객실을 들어가 보게 되면서 이 살해 현장이 드러났던 것이죠. 발견 당시 여성은 가사 상태, 즉 죽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죠. 해당 여성의 신원은 객실에 남겨진 책 한 권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해당 여성은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서 거주하던 불과 17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검을 하게 되었는데 부검 결과 위에서 커피가 검출되면서 근처의 한 카페에서 용의자를 만난 후 C 모텔로 오게 되었다고 추측했죠. 피해 여성은 중학교 때까지 책과 연극을 좋아하던 우등생이었으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폭주족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배와 신어를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말엔 공갈을 한 죄로 퇴학 처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그녀는 탤런트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심지어 벌써 미래를 함께할 18살의 약혼자까지 두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이런 여성의 배경 때문인지 매춘을 하다 살해당한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여성은 같이 모텔에 들어섰던 그 남성을 만나기 전 약혼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약혼자와 재밌게 데이트를 즐긴 후 바로 매춘을 하러 간다. 게다가 그녀는 약혼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극 관계로 잘 아는 사람을 만났어. 나도 탤런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도 용의자가 피해 여성의 꿈이 탤런트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일이 흐른 1981년 6월 25일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C모텔 근처의 다른 D모텔에서 객실 안에 있던 여성이 급히 데스크에 도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한 남성과 같이 체크인을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목을 졸라 격하게 저항을 한 끝에 결국 그 남성은 여성의 현금만 갈취하고 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미수에 그쳐 살아남았기에 드디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여성은 한 게임센터에 혼자 있는데 이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어 모텔로 향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을 토대로 아마 이전 3건의 살인사건 역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범인도 마지막 사건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인지 더 이상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찰은 해당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아 나섭니다. 해당 경찰은 이 4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동일했지만 모방 범죄일 수도 있기에 그랬다고 하죠. 그만큼 범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CCTV가 모텔 내에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 더욱 수사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해당한 3명의 여성 모두 각성제가 검출되었다는 점, 살해 방법 또한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앞서 3건의 살인사건을 발견한 각 모텔의 직원들이 증언한 용의자의 겉모습이 신장 160cm의 30대 셀러리맨 남성으로 모두 같다는 점, 이 3가지를 통해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범인을 봤다는 직원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릴 순 없었습니다. 30대의 셀러리맨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지만 그 누구도 범인의 정확한 생김새를 증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타주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렇게 수사는 미궁 속에 빠집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살인사건 같은 경우엔 피해자의 신분이 밝혀졌던 이유가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살인사건 같은 경우 신분이 드러난 물건들은 전부 가져갔다는 점이 이상했죠. 게다가 요일, 규칙 이런 거 없이 같은 구에 위치한 각기 다른 모텔에서 순식간에 4건의 사건을 일으켰다는 건 상당히 대담하기도 하면서 비상식적이기도 합니다. 범행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꼬리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대담하게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이 누군지조차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던 두 번째 살인사건의 피해자 역시 지금까지도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30대 셀러리맨. 사실 이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흔한 표현입니다. 묘사된 생김새 하나 없이 너무나 광범위한 셀러리맨을 특정하기에 힘들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범인은 그 점을 노려 셀러리맨인 척 보이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야간에 일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 판테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손님도 없고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 상당히 조용하죠. 그래서 편의점에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나서 괜히 쫄아서 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편의점과 관련된 괴담을 봤으면 진짜 쫄보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 투첸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왔던 괴담, 그 중에서도 편의점과 관련된 괴담 탑3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야간 알바.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는 항상 계산대 뒤에서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며 시간을 때우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계산대에서 과자를 먹으며 저와 형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이라고는 딱히 할 만한 것도 없었어서 가끔 CCTV 모니터를 체크하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닿는 여자가 책을 파는 코너에 서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들어왔지? 소리 못 들었는데? 하지만 가끔 이런 일이 있기에 저희는 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났지만 여자는 그곳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있는 것인가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책장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야, 저 여자 책 훔치려는 거 아닐까? 형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자였기에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둘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하고 형은 계산대 쪽에서 그리고 저는 뒤쪽으로 돌아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장까지 와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도망칠 곳이 없도록 두 명이 한 번에 접근했는데 그러자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화장실 간 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저희는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죠. 그러나 모니터를 다시 보고는 저희는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와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여자가 책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책장으로 바로 가는 것과 화장실에서 계산대를 통해 책장을 가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분명 저희 쪽을 지나치는 것이 훨씬 빠른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어째서 아까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책장을 보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했죠. 혹시 모니터가 고장난 것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저희는 아까처럼 책장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또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 뒤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로 모니터를 확인했죠. 아, 없어졌다. 형이 말한 대로 모니터에는 더 이상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놓여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보자고 형에게 말하기 위해 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형이 작은 목소리로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움직이지 마. 형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죠. 절대로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마. 왜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모니터를 가만히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반사된 저와 형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고 그 뒤로 또 하나의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명을 겨우 참아내며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가만히 몇 분 정도 있었을까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여자의 얼굴이 사라졌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저는 모니터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을 따라 형은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고 아까 그 책장 앞에 똑같은 여자가 그대로 서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그 여자는 CCTV를 향해 입이 찢어질 듯 벌리며 웃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그렇게 그 길로 편의점에서 도망쳐 나왔고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원히 떠도는 편의점. 과거 심령 스포츠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담력 시험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개 밤인데도 잔뜩 흥분해 있었죠. 얼굴만 봐도 마치 장난을 잔뜩 친 아이 같은 표정이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놀려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투로 이렇게 말을 건넸죠. 혹시 그곳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상대는 놀람 반, 기쁨 반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손님이 산 물건에다가 젓가락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원수대로 넣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실제 손님 인원수보다 하나 더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다들 기겁하는 게 꽤 재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담력 시험하고 온 일행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총 4명이었기에 저는 여느 때처럼 나무젓가락을 5개 건네주었죠. 하지만 손님은 2개를 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필요 없어서요. 어라? 싶어서 가게 안을 둘러보니 손님은 3명뿐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볍게 인사한 뒤 계산을 마쳤죠. 그리고 손님들은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지만 확실히 차에는 3사람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데려오는 건 아무래도 좋지만 제대로 데리고 돌아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때 했습니다. 세 번째, 대기실.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심야에 담배를 사러 온 여자가 있었죠. 상품명이 뭔지 묻고 카운터 뒤에 선반에서 담배를 집은 다음 돌아보니 그 여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그 똑같은 여자가 와서 담배를 주문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무서워져서 얼른 직원용 대기실에서 CCTV를 재생해봤더니 제가 뒤로 돈 순간 그 여자가 카운터의 사각지대에 숨은 다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지금 제가 있는 대기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때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대기실에서 도망쳐 나왔죠. 과연 그 여자는 대기실에서 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1982년 9월 29일 일리노이주 교회의 한 가정집. 12살 소녀 메리 켈러먼은 계속되던 감기 기운에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욕실에서 쓰러진 메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독감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던 걸로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시카고 전역에서 연이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죠.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증상을 겪었으며 총 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사망 전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FBI의 수사 결과 그 안에 치명적인 독극물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시중에 유통 중인 진통제에 청산가리를 주입한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전 세계 알약 포장 시스템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은밀히 스며들었던 타이레놀 사건과 같은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세계 독국물 사건 탑3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청상콜라 무차별 살인사건. 1977년 1월 3일 일본의 한 식당에서 알바를 마치고 귀가하던 일행 6명이 공중전화에서 개봉되지 않은 코카콜라를 발견하곤 숙소로 가져갑니다. 누군가 전화를 하다 깜빡하고 놓고 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가져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 중 막내였던 16살의 A군에게 이 콜라를 넘겨줍니다. A군은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콜라가 자신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날 새벽 1시 A군은 아무렇지 않게 콜라를 마셨는데 뭔가 맛이 이상했던 건지 다 뱉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거 썩었어. 황급히 화장실로 가서 입을 헹궜지만 잠시 후 A군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전날 일행이 콜라를 발견했던 공중전화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당시 46세의 한 남성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엔 콜라병이 하나 놓여 있었죠. 그리고 6주 뒤 오사카의 한 공중전화에서 회사원 C씨가 역시 콜라병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고작 몇 발자국 걸었을까 동료에게 손이 떨리고 한기가 든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에 동료는 급히 C씨를 병원에 데려가 목숨을 건졌지만 추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죠.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같은 사태가 되다니 세간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세상을 떠난 3명의 공통점은 모두 우연히 발견한 콜라를 마셨다는 것. 그리고 수사 결과 그 콜라에는 모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4일부터 도쿄에게 놓여있는 청산가리가 든 초콜릿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를 먹었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며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봐서 청산콜라 사건을 일으킨 범인과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가 1970년대인 걸 감안하면 CCTV가 없었기에 범인을 특정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범인은 밝히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두 번째, 파라카트 연쇄 독살 사건. 1985년 9월 14일 오사카에 살던 중년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생전 심장질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기에 조사한 결과 남성이 죽기 전 파라카트를 마시고 죽은 것이 밝혀졌죠. 파라카트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라목손이라고 부르는 농약입니다. 이에 경찰 조사 결과 사건 4일 전 남성은 와카야마 현으로 낚시를 떠났는데 국도변에 위치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남성이 구매한 건 우유, 캔커피, 그리고 오로나민 C였죠. 그런데 좀 이상했던 점이 있습니다. 남성이 오로나민 C를 뽑을 때 이미 또 다른 오로나민 C가 자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남성은 자신이 뽑은 줄 알고 모두 챙겨 추후 이를 마셨고 경찰이 오로나민 C를 조사한 결과 한 병에서는 별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자판기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병에서는 파라콰트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9월 14일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로 병원에 실려온 22살의 대학생 역시 사망했고 이번엔 다이콰시라는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대학생도 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판기에 이미 누가 가져가지 않은 리얼 골드 음료수가 있었고 이를 마셨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죠. 이에 경찰은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이러한 일은 5개월 전에 한 차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또 자판기에 누군가 가져가지 않은 음료수를 마셨다가 사망했고 역시 파라콰트가 검출되었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인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범행을 이어나갑니다. 결국 불과 2개월 만에 무려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수법에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라카트 혹은 다이콰시 든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사람만 무려 14명. 고작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당시 일본에선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할 정도로 상당히 떠들썩했습니다. 14명이 사망했음에도 용의자를 특정조차 못했는데 그 이유가 이 사건 역시 당시 자판기 근처에는 CCTV가 없었으며 목격자 역시 없었고 당시 일본에선 파라콰트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기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그렇게 범인은 잡지 못하고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로나민 C의 뚜껑이 한 번 따면 닫아놓기 어려운 링을 잡아 위로 올렸다는 형식의 뚜껑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세 번째, 보은 콩나물 국밥 독국물 사건.
2013년 2월 20일 오후 7시 30분경 보은군의 한 콩나물밥 식당에서 박모 씨를 포함한 마을 주민 4명 그리고 식당 주인 이모 씨와 주방장까지 총 6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밥을 먹던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구토 증세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 최 씨가 119에 급히 신고하게 되죠. 이들 모두 군 보건소로 이송되었다가 갑자기 다 같이 의식불명에 빠지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토해냈던 토사물과 환자들의 혈액까지 모두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음식에는 메소밀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메소밀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급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단 한 모금만 마셔도 생명에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인데 중요한 건 이 물질이 2012년에 판매 중지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1년 전 판매 중지된 이 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그 콩나물밥에 들어갔는지부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반에는 이 일의 원인이 단순한 사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메소밀 물질만 판매하는 것은 중지되었지만 당시 여전히 쥐약이나 살충제로도 메소밀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방장이 이를 실수로 조미료로 착각해 음식에 혼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착각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 주방장이 병원에 실려간 이후 줄곧 의식불명 상태였기에 주방장이 의식만 찾는다면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다량의 메소밀 섭취 때문인지 사고 후유증으로 조리 당시와 거의 사건의 모든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이루어지던 와중 같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마을 주민 정 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정 씨가 평소에도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사건 발생 날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양념간장을 2배 넘게 넣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 또 제일 빨리 태어난 김 씨는 양념간장을 제일 적게 넣었다는 점에서 양념간장을 분석했고 그 결과 양념간장에 메소밀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시간대별로 분석하며 여러 용의자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뚜렷한 결과 없이 결국 이 사건 역시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고 먹고 손에 쥐는 것들, 그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던 오싹한 괴담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도쿄에 있는 어느 종합병원, 그 이름은 오츠카 병원이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듯한 외관, 좁은 복도, 그리고 무언가 눌린 듯한 공기. 이렇게만 들어도 오싹할 법하지만 이 병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퍼져온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7층엔 가지 마라. 엘리베이터에는 분명히 7층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내도에는 6층까지밖에 없죠. 입원 환자도 직원도 7층이 있느냐는 질문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 병원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유타가 그곳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유타는 오츠카 병원 5층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자주 병문안을 갔고 유타는 늘 유쾌한 농담을 던지곤 했죠. 하지만 2주쯤 지났을 때 그는 점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밤마다 누가 내 병실에 들어와. 복도에 아무도 없는데 휠체어 끄는 소리가 나. 간호사 중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을 누르는 걸 봤어. 저는 처음엔 그냥 수면제 부작용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진지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 7층 진짜 있는 것 같아. 나 확인해 볼 거야. 그런데 그곳엔 정말 뭐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다음날 유타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에 병원에 문의해보니 병원 측은 그런 환자는 없다라고 말했고 입원 기록, 진료 차트, CCTV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그들도 그저 기계적으로만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입원한 적 없어. 우리도 유타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핸드폰에서 하나둘씩 사라졌고 그의 SNS도 그리고 대화 기록도 모두 사라지기 시작했죠. 마치 이 세상에서 존재한 적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유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겼던 음성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짧았고 음질이 좋지 않아 상당히 끊기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나 지금 7층이야. 여기 폐병동 같아. 근데 누가 있어. 날 보고 있어.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곧장 병원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일단 먼저 유타가 있었던 5층을 돌며 정보를 캐봤지만 다들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에 저는 기어코 7층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없을 때를 틈타 7층을 한번 눌러보는데 버튼은 실제로 정말 눌렸고 엘리베이터는 7층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복도가 제 앞에 있었죠. 형광등은 깜빡이고 벽에는 오래된 듯한 핏자국이 마른 채 번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전기 배선이 너덜거렸으며 병실의 문들은 모두 녹슬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조심스레 걸어 들어갔고 한 병실 문 앞에 섰는데 그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하게 싸한 기운이 저를 감돌았습니다. 7층은 분명히 폐병동처럼 보였고 사람이 있을 법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엔 사람 형태의 무언가가 묶여 있었고 그 옆에 무엇을 기록하는 것인지 수많은 기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저는 숨을 죽여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제가 있는 병실로 들어왔죠. 체온 안정, 반응 수치 저하, 다음 실험 단계 돌입. 그리고 그때 창문에 비친 그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병원 관계자처럼 보이는 이들 옆에 그들과 전혀 다른 복장을 한 사람들, 바로 군복이었죠. 이름표도 없는 군인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의 7층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연구구역이었던 겁니다. 군사기관이 주도하는 생체 반응 실험, 정신자극, 극한 환경에서의 반응, 기억 개입, 그리고 생존 가능성,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 그리고 그 실험체는 자살 시도로 위장된 자들, 사고사로 등록된 자들, 사회적 고립자들, 즉 사라져도 티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유타가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관찰실 유리 너머로 분명히 유타를 봤습니다. 그는 눈을 떴고 그 역시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그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도망쳐. 부끄럽지만 저는 유타의 입모양을 보고 망설일 틈 없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곧 발소리가 제 뒤를 따랐죠. 복도를 돌아 엘리베이터에 도착했고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누군가 손을 뻗었지만 다행히도 간신히 문은 닫혔죠. 저는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길로 경찰서에 가 신고했으며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병원은 오츠카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간판이 전부 달라져 있었던 거죠. 사이트도 기록도 전부 다른 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경찰서에 다시 가봤지만 제 신고는 그 어디에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우편 하나가 마치 계획된 것처럼 놓여 있었는데 우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피실험자 후보 0008, 감시 상태 양호.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소름이 돋아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 자리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계속 여기 있다가 들키면 저도 붙잡혀 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고 그렇게 저는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집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 누구도 없었던 거리에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혼자 움직이고 있었죠.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그 휠체어는 제 창문 쪽을 바라보며 스스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간호사 복장의 사람들이 연이어 나타났죠. 그 간호사들은 분명 제가 7층에서 창문 너머로 봤던 그 간호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 휠체어가 과연 정말 절 데려가기 위함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다행히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죠. 그날 이후로 별탈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갔지만 항상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칠이 눌릴까봐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제 우편에만 똑같은 문장이 담긴 편지가 도착합니다. 감시 상태 지속. 차라리 감시를 할 거면 저 몰래 하지 왜 저렇게 우편까지 보내며 저를 압박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발로 다시 찾아가길 기다렸던 걸까요? 그리고 이거를 쓰는 지금 어쩌면 전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젠 제 집을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수많은 괴담과 도시 전설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도시 전설이 유명한 이유는 어쩌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도시 전설 탑 5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고베 단독주택. 때는 2009년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투첸에 이상한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고베에 있는 단독주택 필요 없나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20년 전쯤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주차장이 따로 있진 않지만 집 앞의 마당이 넓은 공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도 없습니다. 조부모님께 부탁받은 게 있다. 뒷마당 숲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은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작성자는 단 3가지 조건만 수락하면 이 주택을 공짜로 넘겨주겠다고 했죠. 첫 번째, 반드시 집을 받을 것. 두 번째, 3일 이상 집을 비우지 말 것. 세 번째,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것. 이 3가지 조건만 지킨다고 하면 집을 무료로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빠르게 확산되어 퍼져나갔고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의견들이 오고 가게 되죠. 집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 우물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 보면 그 안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조부모를 하고 유기한 다음 집을 넘기고 도망가려는 걸 수도 있잖아. 실제로 일본에선 경찰이 용의자가 아닌 타인의 사유지에 대해 마음대로 수사하기가 힘들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에 작성자는 그런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계속되는 사람들의 추궁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서 밤마다 뭔가 나와요. 정말 무섭습니다. 전 더 이상 보기 싫어요. 그리고 이후 작성자는 그대로 자취를 감추게 되죠. 작성자가 사라졌음에도 계속 사람들은 이 글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약 3년 후 이 글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글 하나가 게시됩니다. 얼마 전 고베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 왔는데 무서워. 겉보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데다 공짜고 꽤 넓길래 살고는 있는데 밤이 되면 산에서 뭔지 모를 것이 찾아와. 그런데 조건 때문에 결국 살아야만 하나 싶음. 이후 이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상으로 양도를 받았다. 3일 이상 집을 비우면 안 된다고 했다. 우물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다. 이전 무료로 집을 넘겨주겠다는 글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을 무료로 넘겨받았다고 작성한 글은 낚시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그저 하나의 썰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소름 끼치는 건 맨 처음 올라왔던 단독주택 무료 분양 글 작성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한때는 해당 집을 찾겠다고 폐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두 번째, 죽음의 편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낭여행을 하던 어느 중학생은 한 작은 마을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할아버지는 중학생에게 편지 하나를 건넵니다. 이 편지를 나가사키에 있는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겠나?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편지를 열어봐서는 안 된다. 중학생은 뭔가 찝찝했지만 일단 전해주기로 결정했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중학생은 할아버지가 준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계속 신경이 쓰여 잠에 들 수가 없었고 결국 편지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인지 편지를 본 학생은 나가사키가 아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것이 자네들에게 내어주는 마지막 곡이라네. 그러나 이 도시전설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 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에 한 중학생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중학생을 그 자리에서 납치한 것도 아니고 한창 호기심 많은 중학생에게 편지를 주면 100이면 100 다 열어볼 텐데 자신들만의 암호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편지에 떡하니 적어놓고 전해달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 손가락 자르는 마을. 일본에는 한때 탄광업으로 발달했지만 폐광 이후 급격하게 가난한 마을로 전락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그곳에서 밭일을 하다 발가락이 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 일이 발생한 이후 뭔가 이상합니다. 이 마을에서 신체 일부가 단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시작으로 누군가는 귀를 또 누군가는 눈까지 잃는 사람이 넘쳐나게 되며 이웃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를 이상하게 여겼던 보험회사는 이 마을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딴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타갔는데 이러한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자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사 결과 이는 실제로 보험 사기였습니다.
애초에 이 마을은 활발한 탄광업으로 먹고 살기 좋은 마을이었으며 폐광 이후에도 국가와 공단에서 고액의 지원금까지 나오며 마을 사람들은 덕분에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퇴직금까지 받게 되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갔죠. 그러나 그들은 돈 관리는커녕 2년 만에 모든 돈을 흥청망청 다 탕진해버리며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사치에 맞들린 마을 사람들은 빈곤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 사기를 저질러왔던 것이죠. 심지어 보험회사가 이를 눈치채고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 1982년 일본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모티브로 생겨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당시 마을의 수도계장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손가락을 단의 보험금을 타간 것을 시작으로 단 사고로 보험금을 타가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조사 이후 무려 32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스기사와 마을.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곳 스기사와 마을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쇼와시대 초기 스기사와 마을에 살던 한 주민이 돌연 미쳐서 도끼로 마을 사람들을 난도질에 살해하고 자신도 살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은 모두 이곳을 떠났고 그렇게 이웃 마을에 편입되어 지도에서도 사라졌으며 행정기록에서도 그 존재가 지워졌다고 하죠. 그러나 스기사와 마을이 있던 자리는 지금도 존재하며 폐허가 되어버린 집터에는 악령들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썰은 이 마을에 살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거액의 빚을 졌지만 갚을 능력이 안 돼 빚을 진 7명의 가족을 도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곳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마을은 끝내 폐촌이 되고 지도에서도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심지어 해당 마을이 위치했던 곳에 가보면 입구에 이런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자 목숨은 보증하지 못한다. 게다가 오래되어 썩어가는 신과 인간 세계를 나눈다는 의미를 지닌 토라이가 있으며 그 밑은 두개골의 모습을 한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을에 들어가 보면 폐허로 방치된 집들이 여러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피가 묻은 집 역시 발견된다고 하죠. 이후 스기사와 마을은 급속도로 유명해지며 방송국에서도 취재에 나섰고 오컬트 매니아들이 이곳을 찾아내기 위해 애썼지만 끝내 이 마을의 실존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녀는 온 세상에 있습니다. 1997년 일본 쿠마모토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마도카라는 어린 소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종되기 전까지 마도카와 놀고 있던 친구들은 이렇게 증언했죠. 방금 전까지 같이 놀았어요. 모래밭에서 논다고 해서 혼자 미끄럼틀 타러 갔는데. 친구들도 몰랐던 마도카의 행방. 마도카의 부모님은 저녁이 되었음에도 마도카가 보이지